이 마르크스의 사상의 포부와 이런 것 이거를 한 150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두껍게 내가 황장엽 선생님의 그 책 가운데에서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한 15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줄이고 또 줄였는데, 또 이번에 또 줄여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설명할 시간이 이제 너무 짧은데, 이걸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그 어느 유명하신 북한의 그 전문가이신 분이 우리 황장엽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그 한천식 여사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이 그 용인의 그 한옥 별장 주택에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으셨는데, 거기로 오셨는데 내가 한천식 여사한테 그걸 줬더니 그걸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걸 딱 보더니 그 양반이 내가 가져갈 수 없냐 그래가지고 줬었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 북한 전문가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한 170페이지 정도 되고 별도로 낸 게 있어요. 근데 아까도 그 유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서신의 집안도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왜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서신의 집안도 많은 피해를 받느냐면은 6.25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이 3일 만에 뭐 서울까지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고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까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붉은 통치하에 좀 살았거든. 근데 또 유엔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누가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은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따라가는데, 공산주의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에 무리들어 따라갔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다 어렵게들 살았거든요. 다 어렵게 살았는데, 공산주의라는 거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잘 산다, 이런 정치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니까 그거 그럴듯하다. 맨날 우리가 저 소장농한테 말이야,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다 도지 다 주고 남는 거 가지고 살려니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다 같이 잘 살게 해준다 하니까 다 넘어갔어. 내가 며칠 전에 강화도를 내려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9살 더 많으신 우리 누님의 친구분이야. 우리 남자분이시지. 그 양반이 나하고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살던 그 조그마한 동네, 거기는 6.25 때 24명이 월북을 했고, 그 위에 있는 동네, 좀 큰 동네는 58명이 월북을 했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그 동네에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상을 가진 거예요. 마르크스가 무슨 사상인지, 무슨 헤이겔 철학이 어떤지 이거 하나도 모르고,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똑같이 잘 살게 해주는 정치가 공산주의다 하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밑에 있는 자식들,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도 옛날에 잘 다니지 못했어요. 그 배우지 못하고 어린애들만 두고 아버지들은 다 도망가시니, 그 애들이 성장을 했는데, 취직할 때가 됐고 공부할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가 있어야 돈벌이를 해서 공부도 가르치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어요. 연좌제가 뭔지 알죠? 연좌제.
아버지나 뭐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공산주의였다라고 하면은 공무원에 못 가는 거야. 지금은 그 여기 많이 없어졌어요. 북한은 지금도 철저하지 마. 철저하지 마.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이 망하는 바람에 그 후대가 길을 못 폈어. 그게 요즘 조금 대학 가는 사람도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우리 집안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슬슬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이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제가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호구와 극복이라는 것을 선생님 글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이걸 선생님은 20권의 책을 쓰셨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흩트려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내가 그걸 정리한 것 중에 이거 일부예요. 일부인데도 오늘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뭐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르크스 하는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사상가인 것만은 틀림없다. 위대한 사상가인 것만은 마르크스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가 있고 했지만 틀림없이 위대한 사상가고 마르크스가 위대한 것만큼 마르크스 이론의 엄청난 피해도 엄청나게 컸다.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컸다.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마르크스가 그래도 위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무산자 계급, 이 무산자 계급 하나만이라도 나중에 잘 살게 해준다. 그리고 무산자 계급이 잘 살게 해준다. 그런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인간의 운명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거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잘못된 건 뭐냐면 이 한 나라에는 그 노동자 계급만 있냐 이게. 사무원 계급도 있고 농민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뭐 과학자 예술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정의를 내리면은 공장 노동자들만 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장 노동자만 가지고는 이 범위가 적으니까 그 농민까지도 좀 합치자. 그래가지고 농민까지 조금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 가운데는 어떡하냐?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 노동자는 아니니까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찬성하는 사람은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쪽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마르크스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 위한 그런 이제 사상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 계급만을 위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한 50년 동안 굉장히 전 세계를 다 공산화해서 공산화로 물들게 해가지고 다 먹고 되는데 소련이 딱 붕괴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허구였거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데가 없잖아요. 북한 하나밖에 없다고. 북한 하나.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계급투쟁의 역사다. 계급투쟁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자와 관리자, 공장에서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 계층과 그 공장의 관리자, 돈 있는 사람, 이 두 계층으로 보고 이 두 계층은 항상 서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그 돈 있는 부르주아 계급을 때려 없애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 근데 이 세상에는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만 있냐 이거죠. 우리 계급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계층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계급을 나눌 때, 계급을 나눌 때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는데,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계급과 생산수단이 없는 근로자 계급, 이 두 계급으로만 이제 이 사람들은 나눈 거죠.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제 이 사회의 모든 이익은 프롤레타리아들 계급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없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희생돼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계급적으로 보면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타협할 수가 없다. 타협할 수가 없고 이건 하여튼 때리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보는데 대화를 하면은 저쪽도 다 인간 사는 집단이니까 뭔가 모르게 통할 것이다 이러는데, 공산주의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모순과 대립의 원칙으로 보는 겁니다. 모순과 대립은 같이 살 수가 없다. 하나가 하나를 때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서로 너도 이익을 좀 보고 나도 이익을 좀 보고 하면은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이해가 옛날에 과거 좌파 10년 동안에 그 햇빛 정책을 보면은 햇빛 정책에 무슨 서로 뭐 6.15 공동선언 뭐 쭉 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뒤로는 뭘 만들었어요? 한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거지만은 뒤로는 다 칼날을 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계급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급으로 보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회 발전이라는 거는 그 계급 투쟁을 해야 발전이 있다, 이런 겁니다. 투쟁을 해야. 이 협력을 해야 발전이 있지, 투쟁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쟁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 그런 그 사상입니다. 그 투쟁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보는 거다. 근데 이 투쟁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보는 거는, 그 이제 여러분들 변증법은 배우시지 않으셨겠지만, 변증법에서 모순 대립의 그 원리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든지 이 대립물에 대립이 되어 있다.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어 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싸워야 된다. 싸워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대입하고 싸워야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경제를 이제 앞세워서 보는데, 경제에서도 보면은 생산력을 담당하는 노동자하고 생산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자들, 기업주들, 이것도 다 모순이다. 어? 그리고 생산력이 노동자들이 공장의 설비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기업주들은 설비나 새로운 기계를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계급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공장 기업주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계를 만들려고 하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다 이제 모순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생각을 이 경제에 맞춰가지고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이 되면 생산 관계가 이제 바뀐다. 그래서 생산 관계를 바뀌는 것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고, 옛날에 이제 노예주의 사회 시대가 봉건 사회로 바뀌고, 봉건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도 생산 관계를, 생산력을 쥐고 있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역사 발전도. 근데 실은 노예주의 사회에서 노예들이 자기네들이 싸워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봉건 사회도 농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식자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식자층에서 먼저 깨닫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건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노동자들이 다 했다,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급의 그 역사적 사명 문제, 이것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노동계급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싸워서 뺏길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노동계급만이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진 계급이다, 노동자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있는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도 전부 국가 소유로 만들고, 개인은 무소유로, 그게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 이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권리학 선생님은 항상 말씀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우선은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이 우선 먹고, 개인이 입고, 개인이 집을 짓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그러죠. 이기주의는 뭐냐면은 나만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도 자기의 이득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개인주의는 누구나 다 개인주의가 있는 거죠. 우선 내가 먹어야 되고, 우선 내가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선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는 그 다음인데, 소련 사회가 붕괴된 것도 왜 붕괴됐느냐면 개인주의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집단주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련 사회도 붕괴됐다. 이 황교안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산계급 독재론이라는 게 있는데, 무산계급이 독재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국가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자들 국가라는 것은 뭐냐? 국가라는 것은 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는 그 국가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산계급이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 전 사회를 해방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국가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국가라는 것은 나중에 조락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자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 있는 무산계급만 위한 정치를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이제 천대하고 하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계급은 그 사람들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기간은 무산계급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꾸로 된 생각을 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만 위한 사회냐?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징조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 370억인가 얼마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한다 해가지고 다 헌납을 하니까 또 김영삼 대통령도 한 50억 되는 거 나도 다 헌납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이상이 있으니까 원희룡 씨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 라디오 대담에서 자기도 죽을 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사회에 자기 재산을 다 공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나라에서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까? 요즘은 이렇게 복지니까 박근혜 대표도 다음번에 뭐 대통령 나오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복지 문제를 먼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꼭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도 위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도 위한 정치이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들만을 위한 정치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정치는 아니다.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그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제 물론 단점도 있죠. 이러면 자본주의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는데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너무 이제 비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 복지 문제로다가 이렇게 보살펴줘야 된다. 집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집도 좀 싸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노인들은 양로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편하게 살 수도 있게 하고, 자꾸 이렇게 복지 정책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꼭 자본가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선전을 이제 그렇게 했고, 개인이 우선인데 개인을 우선시하지 않고 집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그렇게 망한 것이다. 소련이 이렇게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나름대로 삐뚤어진 해석이지만은 철학적인 근거를 두고 한 게 있습니다. 양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물이 그 양이 팽창을 하면은 그 벼랑간 질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물을 끓이는데 열의 양이 많아지면은 100도씨가 되면은 수증기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질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질이 바뀔 때는 천천히 바뀌고, 질이 양으로 바뀔 때는 급작스로 바뀐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사회계획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질로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때려 부시고 뭐 싸우고 상대방을 잡아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를 급속히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양질의 변증법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정책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황량현 선생님은 뭐냐면, 양질의 법칙은 있을 수 있는데 양이 천천히 바뀌다가 질이 벼랑간 바뀌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속에 구성요소와 결합구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성요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유인원이 사람이 되기까지는 원숭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 우리 몸에 채워져 있었을 때 그것이 질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초에 조그마한 아메바와 같은 조그마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조금 더 큰 물고기, 그게 조금 더 큰 무슨 다른 고기, 또 짐승, 원숭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그것이 양이 천천히 바뀌다가 질로 바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성요소와 결합구조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결합됐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물질 가운데 또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구조가 또 배합이 됐을 때 또 다른 물질,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양이 천천히 바뀌다가 질이 벼랑간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양질의 변증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인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양질의 법칙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한참 홍위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공자의 사상을 부정하고 막 때려 부시고 유물을 막 파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증법에 뭐가 있냐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 있어요. 대립물의 통일의 법칙. 그 뭐냐면 모든 물건은, 모든 사물은 그 자체 내에 두 가지가 대립되는 요소가 있다.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투쟁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투쟁을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물질로, 새로운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절대적이다. 투쟁은 절대적이다. 투쟁은 절대적이라는 건, 투쟁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 모든 이 발전은 꼭 투쟁을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 투쟁은 상대적이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대립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대립하는 두 가지 요소가 싸움만 하면, 투쟁만 하면은 어떠한 물건이 이 통일될 수가 없다. 이게 통일될 수가 없다. 또 통일은 또 요 안에 투쟁과 투쟁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과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싸움만 하면은 물건이 통일이 안 되고, 왜 상대적이라는 거는 또 합할 수도 있다. 이게 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통일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발전하면서 물건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은 절대적이다. 무조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회담을 하고 무슨 협정을 맺고 하는 거는 우리의 힘, 공산주의의 힘이 약했을 때 전략 전술로 그걸 할 뿐이지, 상대방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도 남한을 언제나 공산주의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회담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지,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철학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철학을 모르고 이 회담을 하면은 저 트랙에 걸려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이쪽에 힘이 있으면 타협을 해도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사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상태에서 타협을 하면은 그걸 믿을 바가 못 돼요. 옛날에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할 때 월명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맺었는데 월명이 지켰습니까? 미군이 돌아설 때마다 때는 이때다 하고 밀어버리고 다 먹었죠. 꼭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라는 게 변증법에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사회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로서만 그것을 써먹는 것이다. 그래서 대립물의 투쟁의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은 상대적인 것이다. 또 통일이 절대적이다. 통일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항상 통일만 돼 있지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사물이 발전이 안 돼요. 통일도 상대적이니까
분리가 될 수 있고, 분리가 된 것도 또 상대적이니까 또 통일이 다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리와 통합과 분리,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새로운 구성 요소와 결합 구조가 발전되면서 사물도 발전하고, 인간도 옛날 그 이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발전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황장엽 선생님의 그 이 변증법이 인간의 생명과 발전을 위한,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또 하나는 부정과 부정의 법칙. 달걀에서 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걀에서 알이 나오는데 그 알은, 그 껍데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병아리가 알 깨어나기 전까지 그걸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호. 그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 보수와 진보, 보수와 혁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수는 다 낮고, 다 머리가 꼴통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다. 이건 다 지나간 얘기다. 당신네들은 쓸데없는 얘기다 얘기를 하고, 오직 진보, 혁신, 진보,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철학적 원리를 보면 부정의 법칙인데, 밀을 땅에다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은 그림이 이제 줄기가 되죠. 또 줄기를 부정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삭이 되면은 여러 개의 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아리도 보면은 어미닭이 한 20일 품어주면 이 껍질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껍질 없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보수라는 거는 새로운 혁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이거를 음식을 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수만이 옳다,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혁신만이 옳다, 안 맞죠? 껍질이 있어야 이 병아리가 생기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는 다 무시해버리죠. 낡은 거는 다 무시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 홍위병 사건 났지만 옛날에 낡은 거 그게 무슨 문제냐? 오직 공산주의 사상만 건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부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뭐 이 보수냐, 혁신이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은 진보와 보수는 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긴 나는데 20일 정도 어미닭이 그 알을 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열흘밖에 품지 않았는데 이 알을 깨트리면 병아리가 살겠어 죽겠어. 죽죠. 그러니까 보수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까지 그걸 보호하고 잘 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부정의 법칙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더 발전된 나를 만들기 위한 부정의 법칙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부정의 법칙은 낡은 것은 무조건 떼어 부시고 오직 새로운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름대로 변증법을 응용을 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그 해석에 잘못이 있고 이론에 오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상이 그 훌륭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서적이 시중에도 떠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선생님의 그 인간중심 철학의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공산주의의 그 모순된 거, 마르크스주의의 모순된 거, 이거를 다 설명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대안 제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은 선생님의 사상을 한 20권 되는 책에 다 담아서 발표를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상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사항은 선생님의 인간중심 철학이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체 사상과 선생님의 인간중심 철학의 사상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주체 사상, 주체 사상에는 그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인간중심 철학, 철학과 여기에는 계급투쟁론, 이것이 믹스가 됐어요. 믹스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도 김일성주의 대표적인 것이 후계자 대를 이어서 이 후계자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전체의 나라를 개인의 나라로 만들고, 노동당을 개인의 당으로 만들고, 계급투쟁론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탄압하고, 개인이 돈 벌까봐 무서워가지고 장마당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겁니다. 순수한 인간중심 철학은 이거는 황장엽 사상이고, 이거 순수한 이건 황장엽 철학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북한에 계실 때 전부 인간중심 철학을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거를 전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자기 철학인 것처럼 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걸 다 믹사시키니까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할 수가 없지. 다른 말을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거는 기본이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라니까 황장엽이 저 사람 문제다. 노동자, 농민,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우선이고 그 사람들의 이익이 사회의 우선인데 무슨 엉뚱하게 인간 중심, 인간이 위주다. 이게 뭐냐? 이렇게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받는 거. 그래가지고 어르신께서 그쪽에 계실 때 한동안 그 글을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비판도 받고 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주체사상과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중심 철학도 황장엽 철학도 있지만은 여기에 계급주쟁론과 김일성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거야.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 아주 믹사시켜버려가지고 믹사시켜버려. 영어로 믹사를 혼합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북한은 무슨 위대한 무슨 뭐 공화국이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국민을 위한 탄압, 자기 김정일, 김일성의 일가만 그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많으면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그 철학의 근거를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론을 폈지만 그것이 다 잘못된 그 철학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다. 지금 내가 아까 6.25 때 우리 동네 뭐 24명, 뭐 50몇 명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권 내에서 뭐 중국은 물론, 북한은 물론, 러시아는 물론, 동구라파 쪽에서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된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피 흘렸고 못 살게 된 겁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북한의 근로자하고 남한의 근로자하고 누가 잘 삽니까? 북한의 근로자하고 남한의 근로자하고 누가 근로자를 위한 정치면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저쪽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 뭐 비판의 일부분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